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6, 7세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어떤 아이가 질문해요. 원장님, 제가 엄마한테 글을 가르쳐 달라는데 엄마가 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팩트만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할까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 질문의 요지가 뭐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뭐고 그 아이가 질문을 올바로 했는지도 여러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제가 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엄마가 왜 글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지, 너가 왜 글을 필요하다고 생각했니 라는 것이 맞는지.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글 배워야지, 글씨를 하지, 책을 읽을 줄 알아야지 라고만 말을 하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럼 그 아이가 발달 연령이 몇 살인가, 그 아이가 언어의 단어와 많은 어휘력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아이였었고 우리나라 단어를 많이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포커싱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얘들아, 우리가 많은 단어를 사용한단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까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 동화책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동화책을 갖고 오셨답니다. 그 동화책을 첫 페이지 제목부터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아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지, 또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서 첫 페이지를 제가 한번 펴봤어요. 그렇다면 아이들한테는 글을 왜 배워야 될까 가르쳐 주기 전에 까만 털 어린 양의 환상 이야기라는 것, 보통 이런 책 정도면은 만 2세부터 3세, 4세, 5세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봤을 때 그림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한 면에 글씨가 그다지 많지 않은 동화책이랍니다. 이 정도면 영유아 때 읽어주는 거 맞죠? 글이 꽤 많더라면 더 큰 아이들한테 읽어주겠지만, 그림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영유아 때 읽어주는 건데, 이 그림책을 봤을 때 이 아이가 환상 이야기라고 했을 때 환상이라는 것을 아이가 그 단어에 대해서 알까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대상이 듣는 아이가 영유아이지만 이 책을 적은 작가들은 대부분 어른들입니다. 많은 어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단어들은 내가 경험과 정보 전달에 의해서 수많은 학습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나의 언어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 하나의 단어, 또 그 안에 문장, 주어, 목적어 안에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페이지를 넘어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줬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용한 바닷가에 어린 양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보통 양들과 좀 달랐답니다. 다른 양들이 매하고 올 때 어린 양은 마치 돛담배에 부딪히는 바람처럼 휘휘라고 속삭였답니다. 그랬을 때, 돛담배라고 했을 때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돛담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떠다니는 배요, 유람선요, 그냥 물 위에 있는 거요. 자, 돛담배라고 했을 때 돛의 뜻이, 아이들이 이런 것을 중간중간 질문을 하고 싶지만 엄마들은 계속 동화책을 향해서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할 때 엄마들은 뭐예요? 끝까지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 양이 마치 돛담배에 부딪히는 바람처럼이라고 했으면 그 단어 하나하나도 어려운데 이 비유법이 서로 상반되게, 또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쓰여졌을 때 아이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푸른 하늘과 바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먹고 지냈답니다 라고 했을 때, 수평선이라는 것을 그 아이가 과연 알까요? 아이들은 수많은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고 있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유추의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 문장들을 이해하고 그 스토리들을 이해하기도 하지요. 많은 페이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몇 프로나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단어의 어휘력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10%, 어떤 아이들은 20%, 어떤 아이들은 30%일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러죠. 그림을 보고 싶어서 그림을 자세히 보려면 엄마는 손가락에 글씨를 향해져 있고 이걸 따라가야지 하다 보니까 그림 속에서 그 이야기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단어를 엄마들이 설명해 준다는 생각도 미처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이 단어를 알까 모를까 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수많은 단어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안다 한들 그 언어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의 언어 민간기가 있는데 그것은 2.5세까지 굉장히 몇천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유아기 때 수많은 단어들을 한꺼번에 굉장히 폭포수처럼 받아들인 능력이 그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서 살았을 때 그 아이가 13세 때 내려와서 언어를 가르쳐줄 때 13세는 더 빠르게 언어를 습득하겠지라고 가르쳐줬지만 그 아이는 많은 단어를 습득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민간기가 있었을 때 언어의 민간기는 영유아기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있습니다. 수용 언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들었느냐, 누가 얼마만큼 읽어줬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지식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영유아기 때는 책을 읽고 들어오는 수많은 단어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로부터 듣는 그 언어에서 다양한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이것은 책상이야, 이거는 책이야, 이건 사과, 이거는 토마토 라면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아이들한테 익혀주지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물체를 근데 어머님들께서 똑같은 사과는 내 냉장고에 있고 그 사과는 그림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쉬운 책을 이용하죠. 책에서 사과를 보면서 빨간 사과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인 아이들이 경험할 때는 실물을 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빨간 사과를 꺼내서 이것이 사과야 라고 만져가면서 가르친다면 훨씬 더 그 아이는 인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언어의 책에서 있는 표면 그림책을 보면서 이것이 사과야 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사과의 무게를 잴 수 없고 그것의 촉감을 느낄 수 없고 그것의 크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그 단어를 하나하나 익힌 것이 전부이죠. 똑같다면 실물을 실제로 아이한테 주어서 이것이 그것이란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진을 연상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림을 연상시킬 수 있고요. 그림 다음에 글자와 문자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그것을 흘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아이들은 언어의 습득에 굉장히 늦는다는 것이죠. 한 그림책에 A4 그림에 그림 하나가 사이즈가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고양이도 그 그림 한 장에 들어갈 것이고요. 코끼리도 그 그림 한 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실물을 보지 않은 아이였더라면 코끼리와 고양이는 한 그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똑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동물원에 들어가서 이것이 코끼리란다. 굉장히 크지? 색은 이런 색이네? 코가 저렇게 기네? 눈 좀 볼까? 무엇을 먹니? 어디서 살고 있니? 친구들하고 뭐 하고 있니? 얘네들은 무엇을 먹는 건가? 젖을 먹을까? 동물을 먹을까? 식물을 먹을까? 직접 보면서 관찰한 다음에 그림책을 보았더라면 고양이가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일지라도 그 아이는 코끼리는 굉장히 커요 라고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는 실제적인 경험을 아이들한테 시키라고 강조를 하지요. 그것이 언어 습득력에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책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단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죠. 대부분의 동물, 식물, 물체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단어만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언어 가운데서는요, 숫자도 들어가야 되고요, 색깔도 들어가야 되고, 모양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삼각형 모양이야. 이건 노란색이고, 이것은 파란색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면 왜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키냐, 왜 애들한테 지식을 억지로 집어넣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는 단어에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수많은 경험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단어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가정생활에 있는 물체 또 책에 이용한 단어 그 정도 선에서 많이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사과긴 사과지만 엄마 작은 사과 주세요, 엄마 빨간 사과 주세요, 엄마 동그란 사과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다, 빨갛다, 세모나다 이것도 분명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물체에 한정되어서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이들이 문장을 구사를 할 때 많은 단어가 함축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언어를 나타낼 수 없을 때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변의 많은 환경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수많은 언어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람들은 첫 번째 언어부터 배우죠. 삶의 가장 기본이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있었을 때, 또 형제가 있었을 때 그 단어의 어휘력의 능력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유아기 때 어휘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엇들이 필요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까요? 사실은 영유아 때 만 1세냐, 만 2세냐, 여하냐, 남하냐, 형제가 있느냐, 외동이냐 따라서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의 어떤 발달에 맞게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 때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는 수만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휘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이가 외동이었을 때, 또 형제가 있었을 때, 만 1세였을 때, 2세였을 때, 3세였을 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통틀어서 영유아기 때를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는요. 한정적입니다. 특히나 엄마들께서도 이걸 조사를 해봤을 때 우리가 학력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출됐냐에 따라서 그들의 단어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들이 얼마만큼 한정적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습득할 때는 많은 환경을 접목하다 보면 거기에 물체가 보이고 상황이 보이면 아이들한테 그것을 설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언어는 확장되어져 가는데 가정에서 여러분들 언어를 확장시킬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요? 책에는 수만 가지의 단어가 있고 수만 가지의 물체 이름도 있고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에는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는 스토리가 전부죠. 그 이야기가 재미있고 이야기가 전개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마지막 요점이 뭔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10권을 읽는다고 봤을 때 9권은 스토리 중심으로 가지만 한 권 정도는 우리가 오늘 단어와 함께 우리 공부해볼까 아니면 단어와 함께 노래해볼까 그렇게 해서 접근시켜서 단어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보니 여기에 보니까 양치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양치기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양치기라는 그 단어를 쓰일 수 있을까요?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소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습득하고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애들한테 한 번 정도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엄마와 토론을 하면서 그 단어를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단어를 동화책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정보집, 문자 언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도덕관, 또 어떤 그 안에서 윤리관만 있으면 그것만 옳고 그르다, 선과 악을 가르치려고 하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단어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이가 글씨를 가르쳐 주세요. 글자를 쓰게 해주세요. 자, 글자를 쓰게 했다 한들 그 아이는 그것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그 글씨를 쓸 줄 알면 저는 알아요 라고 대답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핵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글씨를 쓰기만 하면 돼. 너는 글씨를 읽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해석할 줄 모르는데 제가 컵이라는 것을 너는 컵에 대해서 아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 알아요 라고 그래. 그 알아요라는 것은 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컵은 내가 무엇 할 때 사용하는 것인가? 이 컵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인가? 어린아이들은 깨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할 것이고 왜 사기가 있고 유리가 있고 플라스틱이 있는지 아이들은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컵에 대해서도 손잡이가 있고 양손잡이가 있고 원기둥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어른들 컵은 둘레가 너무나 넓습니다. 이랬을 때 주의사항은 두 손으로 잡을 것인가.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목적이고요. 내가 물을 먹었을 때 그 컵을 사용해서 그 아이가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 아이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컵이라는 것을 쓸 줄 알 때, 컵이라는 것을 읽을 줄 알 때 나는 컵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그 아이는 대답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화가 능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며 그거에 대한 경험이 무엇이며 수많은 성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언어는 쏟아져 나옵니다. 말을 못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들이 빨리 글을 쓰게 하고 읽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수많은 단어를 통해 그 아이에게 어휘력을 높인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가정에서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는가를 궁금합니다. 대부분 부부가 신혼 삶을 살 때는 부부가 많은 대화를 하지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부의 대화는 없어지고 아이하고만 이야기하지요. 아이와 내가 이야기한다 한들 누구 수준이겠습니까? 아이 수준이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수준에 이상되는 언어를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정상적인 언어와 언어를 소통하는 것을 많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잔잔한 대화 속에서 때로는 불협화음도 있어요. 트러블도 있어요. 무엇인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의견을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언어가 시작되고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가, 그것을 그 아이는 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인생살이는 모든 지식은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갖기 위한 거죠. 그랬을 때, 자, 한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얼마나 수많은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접근을 하고 그 상대방은 그 얘기를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 서로 의견 차이가 날 때 화를 나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큰 소리를 외치기도 하죠. 자, 어린아이가 그걸 봤었으면 그게 언어의 전부인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언어가 아이들한테는 수많은 것들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언어를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수용 언어라는 것, 지금 그 아이들 발달 영역은 수용 언어라는 거, 무엇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읽기에서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요, 표현 언어가 나오죠. 충분히 들어야만이 이 아이는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차적인 언어는 문자 언어죠. 그것이 바로 글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면에서 대부분 언어를 배울 시점에 누구한테 편지를 써서 전달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아기 때 글을 빨리 알려주라고 저는 원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가 수용 언어를 배웠을 때는 뭐부터 돼야 돼요? 누가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경청의 태도를 갖춰야 되겠죠. 자, 경청의 태도는 누구한테 배웁니까? 엄마한테 배우게 되죠. 내가 엄마 저 넘어졌어요. 여기 흙 묻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랬어? 어떻게 하다 넘어졌어? 그 아이를 경청하는 태도, 그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 무엇을 느낄까요? 엄마가 말할 때 눈을 마주치고 가슴을 맞대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배우겠죠. 그 아이가 잘 듣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태도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엄마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가정 내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은 그러면 아이들은 2.5세 또 빠르게는 돌쟁이 애들도 학습 활동하러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 참 우리나라 교육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엄마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빨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세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정에서 없는 다양한 물체들을 갖다 놓고 언어를 확장시키는 것은 원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가축동물도 있고요. 야생동물도 있고요. 어떤 동물에 따라서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건 우리가 애완견으로 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함께 즐겁게 사는 동물들도 있죠. 다양한 동물들을 가르친다면 실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그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물체를 가지고 이것은 무슨 동물이란다. 이것은 무슨 동물이란다. 이것은 포유동물이고 이것은 절지동물이고 이것은 서식지가 어디며 이 동물로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향은 무엇이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 줄 때는 가정에서 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세팅해 놓고 물체를 갖다 놓고 알려주는 것들은 또 선생님들의 역할이겠죠. 자, 가정에서는 단어를 알려줬다고 본다면 선생님들은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요? 색깔을 알려줘야 되겠죠. 또 비슷한 색깔을 알려줘야 되겠죠. 숫자를 알려줘야 될 것이고 모양을 알려줘야 될 것이고 더 살아가는데 엄마들이 일일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샅샅이 뒤져내서 선생님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모양이라는 것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모양이 몇 가지라 있을 거라고. 모형이고요. 모양이 있어요. 모양은 어떤 평면을 이룬다면 모형은 입체감이 있는 형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면 원기둥, 삼각글, 사각형, 정육면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 있을 것 같아도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0가지 내외입니다.
대부분의 원기둥 모양이라고 그러고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뿔, 삼각뿔, 사각뿔, 정육면체, 직육면체, 타원체, 또 구. 자, 우리가 구라는 것도 하나의 동그라미, 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형이라고 그러죠. 자, 그거랑 비슷한 걸 찾아보자 하면 곳곳에 엄청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보면은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원기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희 원에서는요, 파란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원기둥 모양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밑에 원의 모양이 하나 있고 위에 하나가 있고 기둥 모양이 되는 것을 원기둥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사각, 각이 4개가 있는 것을 사각기둥이라고 말하고요. 뿔 모양 있는 것을 사각뿔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우리가 주입식을 또 배웠기 때문에 사각뿔 하면 이건 사각뿔이야. 얘들아, 사각뿔 한번 만져볼까? 사각뿔. 뿔이 몇 개가 있을까? 각이 몇 개가 있을까? 면이 몇 개가 있을까?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각뿔이라고 말하고 원기둥이라고 말하지 라고까지만 그런 지식만 가르쳐 준다면요. 그거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 화평반 온유반에는 사각뿔이 있어요. 화평반에 원기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 얘들아, 이 원기둥이 너희 집에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5개씩 보고 얘기해 볼까? 라고 한다면 애들은 한마디 적용점만 찾아준다면 우리 아빠 텀블러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 화장품통이 그렇게 생겼어요. 내 동생 컵이 그런 모양이에요. 자, 어떤 지식을 배웠을 때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느 곳에서만 가르쳐 주는데 한 번 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준다면 그 아이들은 그 현장에서 그 지식을 이용할 거예요. 엄마, 동그랗고 이렇게 생긴 것 좀 저한테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원기둥 모양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원기둥 모양의 텀블러를 주세요. 이 말이 더 유창하고 우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수많은 단어를 엮기 위해서는 모양도 색깔도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습되는 활동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가정에서는 어머니를 경청하고 그 아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또 부부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들 모델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자 하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또 딱딱하고 저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는 학습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자를 접목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또 아이들한테 너무 인지적으로 발달을 시키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자, 저 같은 사례에서는 어린아이 5세부터 한자를 가르쳐 보았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수많은 단어가 무려 70% 이상이 한자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엄밀하게 따지면 57% 정도가 한자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에서 읽었을 때 저 멀리 수평선이라고 말했을 때 그 숫자는요. 물수, 평평할 평, 줄, 선자를 말해서 물의 줄로 서 있는 평평한 선을 말하고 지평선 할 때 땅짓살을 써서 그 지평선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한자는요. 어휘력에 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냐면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나 물리에서나 과학에서나 지리에서나 곳곳에 모든 함축적인 언어에 있어서 한자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삼은 석삼자를 쓰지요. 각은 뿔각자를 쓰고요. 형은 모형형자를 씁니다. 이렇듯이 뿔각의 모양이 3개인 모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변이다 라고 했을 때 가변자를 써서 끄트머리 또 가장자리를 말했을 때 변을 쓰지요. 수많은 단어가 한자어를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자어를 안다면 많은 단어가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한자어를 가르치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수능에서 1등을 했다. 또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은 한자다.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습득했다.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능하면 저라면요. 어렸을 때 그것을 노출시키는 것은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한글이 들어가기 전에 상형 문자인 한자를 통하여서 알려준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습득이 빠른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나무라는 글자를 쓴다면 느아가 붙어서 나자를 쓰고요. 무자를 붙여서 무자를 쓰지만 한자어로 말했을 때는 나무 뿌리 모양의 그대로 그림 물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동화나 인성 동화를 들려준 다음에 그것을 한자로 연결시켜서 연결을 한다면 아이들은 금방 익히게 됩니다.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이게 5세 반, 6세 반에 들어갔을 때 10분의 동화를 합니다. 그리고 5분의 복습을 합니다. 총 15분의 동화와 복습을 했을 때요. 무려 15자에서 20자를 익히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자리에 생소하게 보았던 선생님들의 한자 습득력하고 어린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습득력이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나무라는 글씨를 외우기 어렵듯이 아이들한테는 그 그림 그 자체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획순대로 애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림 한 장면을 머리에 인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가 옛날에 산에 나무하러 가셨고 엄마는 냇가에서 빨래를 빨다가 웬일이야? 여기서 복숭아가 쫄쫄쫄 흐르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를 주었더니 아이가 무척 행복하게 먹었다라는 동화를 들려준다면요. 매산자가 들어가고 아비부가 들어가고 내천 닦을새 어미모 애기야 행복해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뽑아내서 연계지어서 동화를 들려주고 그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상형 문자를 보면서 해석을 해준다면 애들은 그 자리에서 금방 익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뜻과 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놓은 상태에서 부모자를 찾아보자 그러면 아이들은 찾을 수 있고요. 아이가 복숭아를 먹고 행복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복숭아도 애기야 행복행을 찾아내면서 문장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한글을 알기도 전에 상형 문자를 훨씬 더 많이 익힌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자를 빨리 익힌다 그런다면 우리의 어휘력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을 때 듣는 강의보다 직접 책을 보고 읽히면서 나의 주도 학습을 할 때 그 아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듣기로 통하여서 청강을 통하여서 강의를 들을 때는 왜 그럴까요? 많은 단어가 어휘력이 빨리빨리 습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강의를 들어서 어떤 언어를 습득한다 그러면 그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만이 그것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책과 문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면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많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익힌다면 아이들은 더 많은 어휘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 어휘력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여 그것을 뜻과 이해를 시켜주며 아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노출시킨다. 자, 두 번째, 부모의 언어, 형제들 간의 언어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또 거기서 화해하는 것, 또 무엇인가 해결하는 능력들을 배울 수 있고 엄마를 통해서 경청하는 모습,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 또 그거에 대한 개념을 학습 활동, 원과 선생님들의 노력과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한자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